같은 날 아침 두 분이 병원 접수 창구 앞에 섰습니다. 한 분은 지갑을 꺼내다가 멈추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오늘 검사까지 받으면 통장 잔고가 버텨줄지, 이 순간을 모면하려면 어느 자식에게 전화해야 할지, 그 모든 계산이 얼굴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옆분은 조용히 카드를 내미셨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잠깐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진료가 끝나는 대로 근처 공원을 한 바퀴 걸으실 참이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표정에 긴장이 없었습니다. 당당함이라기보다는 담담함이었습니다. 두 분의 통장 잔고 차이가 얼마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표정의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는 백두해를 넘게 살아온 제가 너무도 잘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올해로 100살을 훌쩍 넘겼습니다. 젊은 시절에 전쟁의 포연을 보았고 중년에는 외환 위기의 파고 속에서 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노년에는 병원 대기실에서 통장 잔고를 계산하며 한숨 쉬는 분들을 셀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책에서 배운 교훈이 아닙니다. 뼛속까지 파고든 현실에서 건져 올린 결론입니다. 오늘 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란히 들려드리려 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고 비슷한 출발선에 섰으며 둘 다 제가 오래 지켜봐온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50대에 큰 성공을 거뒀지만 노년에 흔들렸고 다른 한 사람은 평생 조용했지만 노년에 단단했습니다. 어디서 갈라졌는지, 무엇이 달랐는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 선생입니다. 경상북도 안동 출신으로 저와 같은 대학에서 20여 년을 함께 일한 경제학 교수였습니다. 학문적으로 탁월했고 이름도 꽤 알려졌으며 퇴임할 무렵에는 제법 넉넉한 자산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경제를 가르치는 분이 돈 관리는 누구보다 잘하실 것이라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류 선생입니다. 전라북도 군산 출신으로 지방의 한 중학교에서 평생 국어를 가르친 교사였습니다. 큰 명성과는 거리가 있었고 모아놓은 자산도 오 선생에 비하면 훨씬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제가 두 사람을 비교할 때마다 마음이 가는 쪽은 류 선생이었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다른 길을 걸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돈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비슷한 오해를 품고 살아오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돈이 없어도 마음이 부자면 된다. 이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체력이 있고 시간이 있고 다시 벌어낼 기회가 남아있을 때에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그 말은 달리 들립니다. 일흔이 넘으면 더욱 달리 들립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의 60세 이상 인구 가운데 상당수가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합니다.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준비된 자산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인지 형벌인지는 결국 준비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학생들에게 반복해온 말이 있습니다. 돈은 쾌락을 사는 입장권이 아닙니다. 고통이 나를 덮치지 못하도록 막는 방파제입니다. 젊은이들은 돈 이야기를 하면 금세 이렇게 답합니다. 좋은 차, 해외여행, 맛있는 음식, 물론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도 젊을 때는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100년을 넘게 살아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돈의 진짜 힘은 나를 즐겁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굴복시키려는 것들을 막는 데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 믿었던 사람의 배신, 자식의 사고, 억울한 법적 다툼, 이런 일들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돈이 없으면 우리는 선택권을 잃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도 다시 일어나야 하고, 억울해도 변호사를 부를 수 없어 침묵해야 합니다. 선택권을 잃는다는 것은 결국 자유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다시 두 사람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오 선생이 처음 흔들리기 시작한 건 퇴직하고 2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자식이 사업을 하겠다며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오 선생은 망설이다가 결국 내어주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 세 번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지인의 권유로 투자도 했습니다. 수익이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류 선생은 그 시기에 무엇을 했을까요? 매달 받는 교직원 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따로 떼어 두었습니다. 자식이 집을 산다고 돈을 요청해 왔을 때 류 선생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범위가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어렵다. 자식은 잠시 서운해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부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대한 신장학회가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년기 만성질환 환자 가운데 치료를 미루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은 비율이 60세 이상 응답자 중 37%에 달했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 모두를 위협하는 진짜 위험입니다. 연세대학교 의료원이 65세 이상 어르신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후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자산이 충분한 그룹의 우울감 지수가 40%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돈은 행복을 직접 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의 빈도를 눈에 띄게 줄여줍니다. 인간의 자존감은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평생 무심코 지나쳤던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낮추는 일, 다 큰 자식에게 생활비를 부탁하기 전에 몇 번이고 망설이는 일, 진료비를 보고 치료 시기를 스스로 조율하는 일,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사람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저는 오 선생이 가장 힘들어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가난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이에 누구에게 손을 벌려야 하나라는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50년을 쌓아온 자존심을 조각조각 붙잡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욕망의 크기 이야기입니다. 오 선생과 류 선생은 비슷한 시기에 퇴직했습니다. 오 선생은 퇴직 후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재직 시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쌓아온 삶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어딘가 패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골프는 계속 다녔고 자녀들 모임에 빠지지 않았으며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도 여전히 자신이 먼저 계산했습니다. 류 선생은 달랐습니다. 퇴직 전부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남이 보지 않는다면, 체면을 지켜야 할 자리가 없다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이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조용한 저녁의 독서, 가끔의 산책, 가까운 사람들과의 소박한 밥 한 끼, 그게 전부였습니다. 류 선생은 퇴직 후 지출을 자연스럽게 줄였습니다. 억지로 줄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원래부터 크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래전 제 칠판에 적어두었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행복 가진 것, 추리, 원하는 것. 젊은 학생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많이 가지면 되잖아요. 그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자를 아무리 키워도 분모가 더 빨리 커지면 그 값은 절대 커지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이 분모를 키우는데 능숙합니다. 아파트, 평수, 자동차 브랜드, 자녀의 직장, 동창 모임에서의 비교. 별다른 문제가 없던 삶도 그 자리에 한번 다녀오면 갑자기 초라해 보입니다. 대한정신건강의학회가 2022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한국 어르신 830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와 사회 비교 성향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변과 자신을 자주 비교하는 그룹의 우울감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비교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노년에 더욱 빠르게 자랍니다. 오 선생의 이야기를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오 선생은 퇴직 후 몇 년 동안 이 비교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후배 교수가 자신보다 큰 학회에서 발표를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며칠을 불편해했고, 같은 세대 친구가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면 자신의 일상이 갑자기 좁아 보였습니다. 자신이 모은 자산이 적지 않았음에도 원하는 것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으니 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류 선생은 그 무렵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래된 문학 전집을 꺼내어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 제대로 읽지 못했던 책들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책을 읽고 오후에는 마을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글 읽기를 가르쳤습니다. 돈이 생기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충만했습니다. 중년 이후의 진짜 능력은 더 버는 능력이 아닙니다. 덜 원하는 능력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패배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욕심을 줄이라는 말이 체념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것은 자신의 삶을 더 선명하게 보는 일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부풀려 놓은 욕망에서 빠져나와 진짜 나의 필요를 찾는 일입니다. 욕망을 줄이는 순간 통장의 숫자는 그대로여도 마음의 여유는 넓어집니다. 원하는 것을 줄이면 작은 방파제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습니다. 오, 선생이 어느 저녁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술을 한 잔 따르더니 한참을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 늘 지쳐 있습니다. 뭔가 부족한 느낌이 가시질 않아요.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으니 아무리 채워도 늘 비어 보였습니다. 류 선생은 같은 시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삶만 원합니다. 그 얼굴에는 묘한 평온이 있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선택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가 2023년에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삶의 만족도는 자산의 절대 크기보다 기대와 현실의 간극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00명의 60세 이상 참여자를 3년간 추적한 결과였습니다. 즉, 얼마를 가졌느냐보다 얼마를 원하느냐가 행복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교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면의 깊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80을 넘기면서 한 가지 두려움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끝없이 늘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모두가 좋아합니다. 알람 없이 일어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1년, 2년을 지나면 묘한 공허가 찾아옵니다. 저는 그 공허 속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 선생은 퇴직 초반에 골프를 더 자주 쳤습니다. 술자리도 늘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지 않으면 견디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제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심심해서 미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면이 비어 있어서 괴로웠습니다.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또 다른 문제와 마주합니다. 바로 권태입니다. 젊을 때는 생존이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고 자리를 지켜야 하고 경쟁에서 밀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그 전쟁이 끝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싸울 대상이 사라진 자리에서 무엇으로 하루를 채울 것인가? 돈으로 자극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비싼 여행, 더 화려한 소비, 더 강한 쾌락. 그러나 육체적 자극은 금세 무뎌집니다. 어제의 설렘이 오늘의 지루함이 됩니다. 결국 더 큰 자극을 찾아다니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관계를 망치고 어느 순간 홀로 남겨집니다. 류 선생은 달랐습니다. 내면을 채운 사람이었습니다. 큰 돈이 없어도 하루를 스스로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마을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낡은 시집을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오래전 가르쳤던 학생이 찾아오면 소박하게 차 한 잔을 냈습니다. 그는 돈으로 시간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스스로 의미를 가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노년을 견디지 못합니다. 지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 고독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면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고독은 감옥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연구실에 혼자 남아 밤을 새우는 시간을 사랑했습니다. 책 한 권을 붙들고 몇 시간이고 씨름하며 한 문장을 이해하는 기쁨에 전율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100살이 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마다 신문을 읽고 오래된 고전을 펼치고 창밖나무의 그림자를 관찰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단조로운 일상이지만 제게는 우주만큼 넓은 세계입니다. 노년의 삶은 통장 잔고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머릿속의 잔고, 즉 사유의 깊이와 취향의 두께, 관심과 배움의 폭이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강, 자산, 그리고 내면,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노년은 품격을 가집니다. 늙는다는 것은 시간이 많아지는 일이 아닙니다. 본질만 남는 일입니다. 겉으로 치장했던 직함, 직위, 명함은 모두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나라는 사람의 알맹이뿐입니다. 그 알맹이가 빈약하면 아무리 큰 방파제도 우리를 구해주지 못합니다. 이 지점에서 잠깐 멈추어 또 다른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 선생과 류 선생 이야기와 함께 제가 오래 기억하고 있는 또 다른 대비가 있습니다. 제 제자 가운데 박군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60 중반이 되었습니다.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갔고 강남에 넓은 집을 마련했으며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자리에서 그가 저를 붙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항상 지쳐있는 기분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더 큰 집, 더 높은 자리, 더 뛰어난 자녀와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분모가 너무 빠르게 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이 군이 있었습니다. 지방 도시의 작은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큰 돈을 벌지 못했고 아파트도 소박했습니다. 그러나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했고 욕망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삶만 원합니다. 그 얼굴에는 묘한 평온이 있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선택의 얼굴이었습니다. 박군이 나쁜 사람이고 이군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시대를 살면서 어느 방향을 향해 에너지를 쏟았느냐에 따라 마음의 여유가 이토록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집니다. 중년 이후에도 욕망을 줄이지 못하면 노년은 끝없는 갈증 속에서 허덕이게 됩니다. 나이 들어 돈을 더 버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체력은 줄고 기회는 제한됩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줄이는 일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야말로 가장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재무 전략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의 소비, 지금의 비교, 지금의 불안이 정말로 여러분의 생존에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입니까? 대부분의 욕망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용기가 노년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나이 든 분들이 중년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조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지금 쓰는 돈 중에 절반은 사실 안 써도 된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 중 많은 부분은 체면과 비교에서 나온 지출입니다. 원하는 것을 줄이는 순간 통장의 숫자는 그대로여도 마음의 여유는 넓어집니다. 그것이 제가 수십 년 동안 관찰해온 가장 단순한 진실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 선생과 류 선생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돈을 방파제로 이해했는가, 그리고 욕망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두었는가. 이 두 가지 차이가 결국 노년의 얼굴을 바꿉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방파제가 충분하고 욕망이 다스려졌다 하더라도 남는 시간이 우리를 삼켜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비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원금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00년을 살며 제가 배운 가장 냉혹한 진실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따뜻해야 하지만 돈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냉정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순을 넘기면 시간은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때의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남은 삶의 안전망 그 자체입니다. 저는 평생 한 가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원금은 미래의 전부입니다. 투자 수익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노후의 핵심 자산만큼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철칙입니다. 수익이 아니라 원금을 지키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중요한 재무 전략입니다. 오 선생의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 선생이 외환 위기 이후 첫 번째로 크게 흔들린 것은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투자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수익이 낮아 더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경제학을 평생 가르쳤던 사람이 막상 자신의 돈 앞에서는 이론이 아니라 기대와 두려움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타격은 자식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왔습니다. 오 선생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간곡하게 부탁했고 아버지로서 거절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보증도 서주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 선생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그 뒤에 자식 앞에 섰을 때 당당하지 못해진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거액의 유산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과 금전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자식, 결혼, 집 마련, 사업 자금, 돕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노후 자금이 무너지는 순간 부모는 후원자가 아니라 잠재적 짐이 됩니다. 진정한 부모의 품격은 독립에서 나옵니다. 희생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류 선생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식이 집을 사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류 선생은 일주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자식은 처음에 서운해했습니다. 그러나 류 선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중에 짐이 되면 너한테도 좋지 않다는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식은 나중에 그 말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이것이 제가 수십 년간 제자들에게 해온 말입니다. 친한 사이라서,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서 미안해서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돈이 개입되는 순간 관계는 변질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구도가 형성되면 평등은 사라집니다. 제가 오랜 세월 지켜봐 온 인간관계에서 돈 때문에 끊어진 인연은 시간이 흘러도 회복되기 어려웠습니다. 한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친구도 잃고 돈도 잃었습니다. 그는 차라리 처음에 거절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했습니다. 잠깐 미움을 사는 용기가 평생 후회하는 나약함보다 낫습니다. 오 선생은 지인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체면 때문이었고 인심을 잃기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부탁들이 쌓였습니다. 그중 몇 가지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돈도 돈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관계의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류 선생은 달랐습니다.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인색하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류 선생 주변에 남은 사람들은 정말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였습니다. 피상적인 모임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았고 체면을 위한 지출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진짜 곁에 있어주는 두세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넓히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줄이고 깊이를 더하는 일입니다. 피상적인 모임, 체면을 위한 지출,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방파제의 돌을 하나씩 빼내는 행위와 같습니다. 태풍이 오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류 선생은 점점 더 고독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은 쓸쓸함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배신당하는 것보다, 빚지는 것보다, 스스로를 잃는 것보다 고독이 낫습니다. 그렇게 중심을 지키고 나니 진짜 남을 사람들만 곁에 남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년기 사회적 고립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29%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고립은 위험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고독은 다릅니다. 연구에서 고독을 즐길 수 있는 분들은 오히려 정서적 안정감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관계의 질이 관계의 양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내일의 나를 팔아 오늘의 체면을 사지 마십시오. 이 한 문장이 노년의 모든 재무 원칙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산을 지키고 욕망을 줄이고 관계를 정리하고 필요 이상의 약속을 줄이는 것, 이 모든 원칙이 결국 한 가지를 향해 있습니다. 내일의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깐 건강 이야기를 따로 꺼내보겠습니다. 재정, 내면, 그리고 건강. 이 세 가지는 노년의 삼각형과 같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 두 개도 흔들립니다. 오 선생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희생된 것이 건강 관리였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워서
정기 검진을 미뤘습니다. 당뇨 초기 증상이 있었는데도 약값 부담 때문에 진단을 뒤로 미뤘습니다. 결국 더 큰 치료비가 나왔습니다. 돈을 아끼려다 더 많은 돈이 나간 셈이었습니다. 류 선생은 아무리 지출을 줄여도 건강검진만큼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망가지면 쓸 곳이 없어진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아침 산책, 소식, 규칙적인 수면, 비용이 들지 않는 습관들을 수십 년째 유지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기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은 60세 이상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중증 질환 발병률이 35% 낮게 나타났습니다. 건강은 노후 비용 중 가장 큰 변수이기도 합니다. 예방 한 번이 치료 10번보다 낫다는 말은 숫자로도 증명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자산이 있어도 자유가 줄어듭니다. 몸이 불편하면 내면을 채울 여유도 없어집니다. 반대로 건강이 유지되면 작은 자산으로도 충분히 품위 있는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오 선생과 류 선생의 차이는 결국 단 하나의 선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친 작은 선택들의 누적이었습니다. 원금을 지킬 것인가 아닌가, 욕망을 줄일 것인가, 키울 것인가, 내면을 채울 것인가, 자극을 쫓을 것인가, 관계를 정리할 것인가, 체면을 유지할 것인가, 그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입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나고 나면 그 선택들이 만들어낸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들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디로 이어졌는지 말씀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 선생이 70대 중반을 맞이했을 때 그의 자산은 예전의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투자 실패, 자식 보증, 빌려준 돈들, 각각을 따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결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쌓이자 원래 있던 방파제는 많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치료를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자식에게 연락을 하기 전에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 망설임 속에 오 선생의 가장 아픈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남들에게 경제를 가르쳤는데 정작 내 노후는 준비를 못한 겁니다. 그 말 앞에서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식이 행동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류 선생은 70대 후반을 어떻게 보내고 있었을까요? 무릎이 좋지 않아 산책이 짧아졌습니다. 그래도 아침마다 집 앞 골목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연금이 많지 않았지만 쓰는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갈 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전화할 때 생활비 걱정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류 선생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류 선생의 방에는 책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리되어 있었지만 나중에는 읽다가 펼쳐놓은 채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 방에 앉아 있으면 어딘가 편안했습니다. 삶이 그 방처럼 느껴졌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비교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노년의 자유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것이 자유입니다. 젊은 날에 저는 명예와 성취를 채랐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돌아보니 가장 값진 것은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돈은 그 시간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울타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결국 부자는 누구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답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 덕분에 비굴해지지 않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저는 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 읽고 싶은 책을 읽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기 싫은 부탁을 거절할 수 있었고 부당한 요구를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유가 제게는 가장 큰 사치였습니다. 젊을 때는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늙어보니 돈으로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원치 않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 체면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이것이 제가 정의하는 노년의 품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 선생과 류 선생, 어느 쪽이 더 나은 삶을 살았는가? 저는 여러분께 정답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질문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2024년에 발표한 노년기 삶의 질 연구에 따르면 재정적 불안, 사회적 고립, 내면의 공허, 이 세 가지가 겹칠 때 어르신의 우울 위험은 5배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한국 어르신 1,500명을 4년간 추적한 연구였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재정, 관계, 내면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준비한 사람은 노년에도 건강하고 평온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건강을 지키십시오. 몸은 모든 자유의 토대입니다. 자산을 지키십시오. 자산은 고통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막는 울타리입니다. 내면을 채우십시오. 내면은 고독을 견디는 힘이며 시간을 의미로 채우는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도구로 쓰는 사람이 됩니다. 돈을 숭배하지도 경시하지도 않고 제자리에 두는 사람.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겉으로 요란하지 않지만 누구보다 단단합니다. 오 선생과 류 선생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두 분 다 80을 훌쩍 넘기셨습니다. 오 선생은 요즘 자식집에서 지내십니다. 자식들이 성심껏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 선생의 눈빛에서 가끔 어딘가 부끄러운 기색이 보입니다. 자식의 집에 있다는 것이 어딘가 마음의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류 선생은 여전히 혼자 사십니다. 자식들이 걱정해서 같이 살자고 제안했지만 손을 저었습니다. 나 아직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허세가 아니라는 것을 자식들도 압니다. 아직 혼자 장을 보고 혼자 밥을 짓고 혼자 책을 읽습니다. 그것이 류 선생의 자유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래 간직해 왔습니다. 강단에서 은퇴하고도 이 이야기만큼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누가 더 부지런했고 누가 더 게을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방향을 향해 걸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다만 그것이 여러분의 품격을 지켜줄 만큼 단단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돈을 가볍게 여기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돈을 숭배할 필요는 없지만 돈을 경시하는 것은 더 큰 오만입니다. 원하는 것을 줄일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빨리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내면이 깊은 사람만이 고독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노년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세월이 부디 단단하고 품이 있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다가 자신의 평안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삶,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눈을 감을 수 있는 삶.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저는 백두해를 살며 이 한 가지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방파제를 단단히 세우고 욕망을 조용히 줄이고 내면을 깊이 채운 사람은 어떤 파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빛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